여러분 안녕하세요. 관광자원 해설 과목을 맡고 있는 조은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첫 강의죠. 오늘 저희 강의에서는요. 5개의 장 중에 1장과 2장 모두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상당히 빠른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1장과 2장은요.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사항이 거의 없고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하고 또 기출 빈도가 낮은 파트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저희 3장과 4장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요 1, 2장은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1장은요. 관광자원의 이해라고 제가 OT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관광자원의 이해 같은 경우는요. 관광자원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먼저 관광자원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자원 자체에 대한 개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원의 일반적 의미라고 한다면요. 석유, 석탄, 식량 이런 식으로요. 유형제만을 일컫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무형제 역시 자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원의 정의 같은 것에서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실 것은 핵심은 이겁니다. 자원의 개념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자원은 예전에는 한정적인 것만을 유형제만을 자원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무형제 역시 자원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도 또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자원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자원에 관련된 학자들의 정의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이제 인간이 의미를 부여했을 때 이제 비로소 그런 자원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원의 속성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요. 자연의 속성을 지니고 있을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화할 소지가 있을 것인데 요 변화라는 요 단어가요. 이 1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할 소지가 있고요. 가치도 계속해서 변화한다. 요거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경제성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경제성이 없으면 자원으로서 가치가 없겠죠.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원을 분류를 좀 해보자면 이제 인간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소비되는 자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과정을 제약하는 그런 비소비적인 또 자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기후나 환경 같은 이런 자연 환경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생산 기술, 그 다음에 제도나 조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자원이 뭔지는 어렴풋이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이제 예전에는 유형제만을 일컫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무형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관광자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광자원, 이제 투어리즘 리소스의 정의를 보자면요. 관광자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유형, 무형 모두의 관광 대상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유형과 무형을 모두 포함하는 관광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요소가 바로 관광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제가 들어드리자면 뭐 한라산에 백록담이라는 이제 호수가 있죠. 그래서 요 백록담이라는 요것이 어떻게 관광자원이 되느냐? 백록담은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인데 자 여기가 경치가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관광객들이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으로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관광객이 있고 관광 대상이 있으면요, 요 상호작용을 돕는 것이 바로 관광자원 되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교재 날갯단 보시면요, 관광의 어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관광학 개론에서도 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의 관광이라는 그 어원을 찾아보자면요, 이 관광이라는 말을 처음 쓴 것은요, 중국의 주나라 때입니다. 주나라 때요, 역경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관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관광, 그러니까 우리 볼관자고 넓을 광자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견문을 넓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 또 풍습들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나를 더 풍부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관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풍속, 제도, 문물들을 보면서 견문을 넓힌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서도요, 우리가 투어리즘이라는 말로 이제 관광을 표현하는데요. 요 단어는 언제 처음 쓰였냐? 요것에 대해서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요, 1811년에 영국의 잡지에서 처음 투어리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광학 개론에서는 기출이 된 적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관광 자원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보시면요, 관광자원의 개념도 광의의 관광자원과 협의의 관광자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광의는 넓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포함을 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협의의 관광자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관광 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요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자원을 그렇다면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게 좋으냐 하는 이 관광자원 정의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작년에 기출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범위의 설정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범위의 설정 기준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관광자원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른 자원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구별되는 특성이 바로 비소모성, 그 다음에 비이동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아까 관광 자원의 하나로 한라산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이 이제 관광 자원이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 석유가 있죠. 뭐 석유나 뭐 석탄. 자, 이런 일반적인 자원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과 관광 자원은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특성이 바로 비소모성과 비이동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비소모성은 무엇이냐? 우리가요, 석유를 예를 들면 자동차에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주유를 했어요. 주유를 하고요, 제가 100km를 달리면 그만큼 석유는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석유는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요, 소모가 되는 것이 이 석유라는 자원의 특성이죠. 하지만 한라산은요, 제가 이번 달에 올라가고 또 다음 달에 올라가고 그 다음 달에 올라간다고 해도 한라산은 계속 그 자리에 망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겠지만요. 자, 그렇고요. 또 이 비이동성이란 무엇이냐? 한라산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호메트가 아닌 이상 산을 옮길 수 없죠. 그래서 한라산은 그 자리에 계속 그대로 있지만 석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만약에 생산을 한다 하면 우리나라까지 이동을 해서 자원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지만 관광자원 같은 경우는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비이동성을 지닌다는 것이 이 관광자원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이동성, 비소모성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객의 가치 변화에 따라서 범위의 다양성을 갖는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관광객들의 취향이라는 거는요. 뭐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건 아닙니다. 몇백 년 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을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인기가 시들해진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객의 그 욕구에 따라서 그 가치가 바뀌는 것이 또 관광 자원의 특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관광객을 위한 가치가 존재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써 있는데요. 요게 이제 제가 방금 말한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관광객이 흥미를 가지지 않고 관광객이 찾지 않는 관광 자원이라면 그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관광 자원의 정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저희 1장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나옵니다. 왜냐? 여기는요, 거의 매년 시험에 출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가 바로 이 관광자원의 개념적인 특성이 되겠는데요. 보시면요, 여기 7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단 하나다라고 하면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별표 3개가 아깝지 않아요. 요 가치의 변화가 이 관광자원의 개념적 특성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거의 99.9% 정답이 바로 이 가치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위에서부터 좀 살펴볼까요? 먼저 관광 자원 같은 경우는요, 범위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다양하죠. 뭐 예를 들면 유형 자원이 될 수도 있고요, 무형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인문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자연 자원, 그래서 설악산도 관광 자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서울의 경복궁 같은 경우도 이제 관광 자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형태가 있는 유형의 관광 자원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K컬처라고 해서 뭐 K팝이라든가 K무비, K드라마, 자, 요런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런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서 오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죠. 그래서 이 문화 같은 경우는요,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관광의 동기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 관광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인성도 일맥상통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관광지는 관광 자원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리고 나서요, 또 이제 매력성. 그래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야 된다. 근데 이 관광 자원을 그럼 어떤 측면에서 매력을 느낄까 보면요, 이제 자연 같은 경우는 원시적인 자연미, 또 그 다음에 신기함, 특이성, 뭐 보양성 같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 있죠. 그랜드 캐니언 엄청나게 광대한 이제 자연 지형인데요. 만약에 그 그랜드 캐니언이요, 동네마다 있다면 그 그랜드 캐니언이 관광지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원시적인 자연미를 가지고 있지만 엄청 특이하고 또 멋있고 이런 이제 신미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광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변화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 관광 자원의 개념적 특성 문제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중 관광 자원의 개념적 특성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아닌 것 골라야 되죠. 네, 뭐 예를 들면 유인성을 지녀야 된다. 관광 자원은 매력이 있어야 한다. 관광 자원은 범위가 다양하다라고 하는데 시대에 따라서 가치가 불변한다 라든지 뭐 가치가 영속성을 지닌다, 요런 보기가 나오면 그것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로
나와 있는 보기가 바로 그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광 자원이라는 것은요, 그 가치가 계속해서 변화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혹은 사회 구조에 따라서 그 가치를 달리한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오래된 드라마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영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90년대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사람들이 모래시계가 방영하는 날에는 거리에 사람이 없었다라고 전해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였는데요. 이 드라마로 인해서 정말 아무도 찾지 않았던 곳이 엄청난 관광지로 급부상한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동진인데요. 우리 동해에 이제 일출을 보는, 지금은 일출 명소로 엄청 유명해졌지만 그 당시에 그 드라마가 방영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이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즉 체포되는 장면을 찍은 것이 바로 그 정동진 기차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로 인해서 정동진은 엄청난 관광지로 또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요, 그 기차역과 해안선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역이기도 해서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역이라는 점도 또 관광지의 그 매력을 더해 주어서요. 지금은 그 드라마를 기억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도 이 정동진이라는 관광지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한 관광지 혹은 관광 자원은요. 가치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치가 변화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개발 요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자원 같은 경우는요. 보존과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한라산 예 들어드렸잖아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라산을 제외하고도 약 360개의 오름이 있습니다. 기생화산이죠. 근데 이 오름은요, 정말 우리의 소중한 관광 자원이 되겠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자연 훼손이 우려가 돼서요. 일부 오름들은요, 통행을 금지하거나 통행객의 숫자를 제한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보존과 보호를 하지 않으면요, 이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산에 갈 때 그 울창한 나무가 우거진 숲을 보고 싶어서 가는데, 예를 들어 무리한 벌목으로 민둥산이 됐다면 그 산에 계속해서 가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 요구성이 또 하나의 개념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존과 보호의 필요성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의 요구성은요, 이제 관광 그 대상이 되려면요, 그대로 있으면 관광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요구된다는 뜻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산을 예로 들어볼까요? 설악산이 있습니다. 설악산은 그 자체로도 관광지가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악산에 등산을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탐방로를 만든다거나, 그래서 뭐 데크를 깔거나 위험한 구간에는 난간을 설치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설악산에 왔는데 사람들이 당일치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고 가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숙박시설도 있어야겠고요. 숙박시설이 있으니까 또 식사할 수 있는 곳도 있어야겠고요. 이런 식으로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관광자원 같은 경우는요,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이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굉장히 많은 특성이 있지만 이 중에 하나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치의 변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광 자원을 그럼 어떤 요인들이 결정을 하느냐 보시면 이제 접근성, 매력성, 이미지, 관광시설, 하부구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뛰어나야 관광지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요. 매력성이 올라가면 가치도 올라가겠죠. 이미지가 긍정적이어야 또 가치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관광시설들이 있어야 관광지로서 가치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만약에 아무리 멋진 자연 환경이 있어도요, 근처에 숙박할 곳도 없고 밥 먹을 곳도 없다면 쉽게 가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하부 구조란 무엇이냐? 바로 관광 자원에 이제 접근하는 데 이용하는, 예를 들면 길, 도로, 그 다음에 뭐 통신이라든가 의료, 수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하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1장의 이제 두 번째 관광 자원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관광 자원의 분류 방법은요, 제가 한마디로 딱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관광 기준의 분류 방법은 여러 가지다라는 것인데요. 여기 교재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나오지만요. 요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외우려고 하시면 좀 힘드실 수 있고요. 아, 이런 분류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존재 형태가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나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형성 원인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느냐 아니면 사람이 형성되었느냐에 따라서 자연자원과 인문관광자원으로 나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원의 특성에 따른 분류 같은 경우는요. 뭐 자연, 그 다음에 문화, 또 사회, 산업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용 형태에 따른 분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가만히 앉아서 이용하느냐 움직이면서 이용하느냐 해서 동적과 정적 이원자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관광 행동 특성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하나씩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요 건이라는 학자는요, 주유형 관광자원과 체제형 관광자원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요 주유형 관광자원 체제형 관광자원은 이제 숙박 여부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여기 무형 관광자원이 아니라요. 여기 체제형 관광자원입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이제 행동 단계 같은 경우에도요. 가정, 그래서 어떤 관광 혜택이 있는지 상상을 하고요. 참여를 하고 평가를 하는 자, 이런 행동 단계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관광시장 특성에 따라서 이제 이용자 중심형과 자원 중심형 또 중간형이 있는데요. 요거는요, 그 행동의 그 자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할 건지가 딱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자원 중심형이 되겠고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뭘 해도 상관없는 게 이용자 중심형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요. 이용자 중심형은요. 예를 들면 한강시민공원이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 가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나요? 뭐 피크닉을 즐길 수도 있고요.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달리기를 즐길 수도 있고요. 뭐 수상 스포츠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 자율도가 높은 관광지가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뭐 불국사라든가 석굴암을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불국사랑 석굴암에 갔으면요. 그 관광 자원을 감상해야죠. 그리고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광지들을 바로 자원 중심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원의 가시성에 의한 분류도 있는데요. 이거 쉽습니다.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래서 눈에 보이면 유형,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무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쉽죠. 그리고 또 관광지역 특성에 따른 분류도 있는데요. 요거는요, 이제 그 미국에서요, 5개 레크리에이션 자원평가위원회에서 ORRRC라는 기관에서 이제 분류를 한 건데요. 요 분류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여기 고밀도 위락 지역에서부터 원시 지역으로 갈수록 여기는 이제 도시, 그 다음에 여기는 원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역사 문화적 지역을 하나 별도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고밀도 위락 지역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굉장히 발달한 쇼핑몰이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위락 지역을 말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쭉쭉쭉 내려갈수록 이제 원시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분류랑은 좀 잘 맞지 않기 때문에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의 생성 과정에 따라서도 또 분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연적, 인문적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이용 성격,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단위에 의한 분류 같은 경우는요. 건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는 자연관광자원, 문화관광자원, 그 다음에 혼합형 관광자원 뭐 요렇게 이제 분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이제 그 밖에도 여러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파리의 분류, 그 다음에 뭐 피어스, 스즈키, 츠다노 보시면요. 다 저희가 지금까지 분류하면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저희 관광자원의 유형별 개념과 특징이 있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굳이 다룰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자연적 관광자원 이거 저희 어디서 학습할 거죠? 바로 3장에서 학습할 거고요. 문화적 관광자원 4장에서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산업적 요 관광 레크리에이션 자원 같은 경우는요. 5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요 1장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1장에 해당하는 문제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바로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요 1장과 2장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요 파트는 여러분 시험에 나왔을 때 선물처럼 주어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꼭 정답 맞추셔야 됩니다. 자, 관광자원의 해설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개념과 목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관광자원 해설이라는 거는요. 이 관광지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관광객들에게 알려주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관광자원 해설은 그렇다면 왜 하는가라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목적 같은 경우는요. 관광객의 만족입니다. 관광객이요. 만족하지 않는 해설은 좋은 해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경복궁 투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경복궁 투어를 할 때도 제가 항상 염두에 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제가 너무 치중을 해서 관광객들을 지루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지식을 전달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광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이 관광 해설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광 자원 해설은 그럼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느냐 보시면 이제 관광객들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또 오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함부로 이 자연이나 이 문화 자원을 훼손하면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관광 행위 자체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관광 자원 해설이라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이 참 가치 있는 활동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관광 자원 해설 기법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 자원 해설 기법은요, 크게 인적 해설과 비인적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해설하는 기법과 사람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해설을 하게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인적 해설부터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적 해설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이동식 해설과 정지식 해설이 있습니다. 이동식 해설이요. 제가 했던 그 경복궁 투어 같은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요. 계속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나타나는 관광 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적 해설 기법 같은 경우는요. 다른 말로는 이제 안내자 해설 기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안내자를 데리고 이제 해설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이동식 해설 같은 경우는요. 대규모의 관광 단지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도슨트들이 이동식 해설을 하죠. 그래서 이동식 해설은 이런 것이고요. 정지식 해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안내소다.
그래서 어디 관광지를 가든지 이제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정지식으로 이제 자원해설가가 고정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지식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해설가의 자질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 여러분 상식으로 당연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설가의 자질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냉담한 태도를 유지한다. 뭐 이런 거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해설가는요, 열정을 가지고 또 유머 감각도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대상물을 명료하게 설명하는 명료성 필요하고요. 만약에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태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그 말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태도로 굉장히 전달에 힘쓰는 게 바로 이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예시로 냉담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설가는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경복궁에서 해설을 할 때요, 갑자기 바람이 분다거나,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거나, 뭐 사람이 너무 몰린다거나, 이런 식의 돌발 상황은 언제나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당황하면 같이 있는 사람들은 더 당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착성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만약에 약속 시간을 어긴다거나 나타나기를 했는데 안 나타난다거나 그러면 신뢰감을 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만약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뚱한 표정으로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한다면 해설가의 좋은 자질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표정과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여러분들 꼭 이게 문제로 나오더라도 푸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인적 해설 기법의 유형이 또 3개가 있습니다. 요거 가장 최신 기출 문제인데요. 바로 담화 해설 기법, 재현 해설 기법, 동행 해설 기법이 있습니다. 먼저 요 담화 해설 기법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말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요거는요, 이 자원 해설가도 역량이 뛰어나야 되고요. 듣는 사람들도 이것을 수용 가능한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현 해설 기법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뭐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그때 과거의 상황이라든가 뭐 어떤 특정 상황들을 재현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거는요, 단순히 제가 이렇게 강의하듯이 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임진왜란이라고 칠까요? 임진왜란을요, 제가 이렇게 강의로 설명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유명한 영화들이죠. 뭐 명량이라든지 뭐 한산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 훨씬 더 실감나고 훨씬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재현이 잘못 이루어졌을 때는 또 역사 왜곡에 논란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행 해설 기법 같은 것이 이제 관광객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뭐 신뢰가 생기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자칫하면 분위기가 산만해지고 외면될 수 있다. 요거 이제 여러분 그 패키지 여행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행을 해서 해설을 하면요,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지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해설 기법이든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저희 오늘의 마지막 비인적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 비인적 해설은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길잡이 시설 해설, 그래서 자기 안내 해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해설자의 도움 없이 안내문만 보고 이제 내용을 이해한다라는 것인데, 이 안내문만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는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뭐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지적 수준이 높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충분히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안내문이 굉장히 자세하게 쓰여 있으면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점 같은 경우는요, 가장 큰 거는요, 뭔가 안내문을 읽다가 질문이 생겼을 때 질문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내문에 어려운 단어가 많이 섞여 있다 이러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길잡이 시설 해설 기법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매체 이용 해설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매체 이용 해설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재현에 특히 효과적인 또 해설 유형인데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모형 기법. 모형 기법이라는 거는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은 박물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실물 기법 역시 이제 박물관이라든가 유적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청각 기법 같은 경우는요, 우리 오디오 가이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청각 기법은요, 박물관이나 전시회 같은 거 가면은요, 이렇게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영상으로 이제 해설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재현시설 기법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디오라마입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써드렸고요. 요게 이제 그 실제 환경에 가깝게 또 이제 그 무대에 도처 이제 실물, 그 다음에 모형을 배치해 둔 건데요. 여기 교재 보시면요. 유관순 기념관에 디오라마가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디오라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멀티미디어 재현시설 기법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기법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죠. 그래서 뭐 VR이라든가 AR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통해서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적으로는 인쇄물이 있죠. 그래서 뭐 팜플렛, 리플렛, 프로그램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사진, 지도, 뭐 그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매체 이용 해설 같은 경우는요, 시선을 집중시키는 데는 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장시간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요. 단점 같은 경우는요, 이게 관리가 좀 까다롭고요. 설치가 만만치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인적 해설, 비인적 해설까지 제가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5개의 장 중에 저희 벌써 2개의 장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본 게임은 이제부터죠. 그래서 3장부터는요, 저희 자연 자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해볼 테니까요. 오늘 학습한 1장, 2장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